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화물트럭 운전수예요. 대형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고 밤낮으로 고속도로를 달리죠. 운전을 할 땐 주로 음악을 듣지만 가끔은 유튜브로 사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 때도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남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이 제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제가 젖을 떼자마자 도망갔다는 어머니는 얼굴도 몰라요.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달리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컴퓨터를 잘해서 전 그 친구를 컴퓨터 박사라고 불렀죠. 저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꼬부랑 글씨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곤 했어요. 저와는 사는 환경이 다른 친구였지만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았죠. 우린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는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컴퓨터 박사답게 좋은 학교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을 했죠. 공부도 못하고 학비를 낼 돈도 없었던 전 그냥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렇게 꿈도 희망도 없는 20대를 보내다가 주유소에 자주 오는 트럭 운전수 분의 소개로 운전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운송업체에 등록되어 회사차로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 운전수였죠. 그렇게 몇 년 죽어라 일을 하다 보니 돈이 꽤 모였고 아는 형님이 좋은 값에 차를 넘겨주어 개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빚은 조금 있었지만 월급 받고 일을 할 때보다 벌이가 좋았어요. 남들은 돈을 벌면 명품도 사고 술도 마시러 다니고 하면서 지냈는데 전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술이야 집에서 찌개 끓여 소주 한잔 하면 되는 거고 명품은 아무리 봐도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신 여윳돈이 생기면 차에 투자를 했죠. 덕분에 10여 년간 장고장 한 번 없이 무사고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모이고 나니 주변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남자는 결혼을 해야 생활에 안정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밤새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피곤해서 빨래며 식사도 대충 때우고 많은 날들이 많았어요. 집보다는 트럭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번듯한 집은 있는데 집에 사람이 없으니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여자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소개시켜 준다는 사람은 많았는데 막상 고졸학력에 트럭 일을 한다고 하면 꺼려하는 여자들이 많았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평생 부부가 같이 사는 건데 기왕이면 가정 환경도 좋고 직업도 번듯한 남자랑 하는 게 낫겠지요.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진다는 말을 믿고 그냥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없으면 그냥 내 인생에 결혼 운은 없나 보다 생각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친구는 잘 나가는 IT 회사에 취직을 했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같이 지낼 순 없었지만 여전히 우린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였어요. 연애 경험도 없는 내가 친구의 연애 상담도 해줄 정도였죠. 전 친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친구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양복도 입어봤어요. 평소에 틈틈이 운동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옷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입고 보니 저도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괜한 자신감이 생겨 웃음이 나더군요.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뒤풀이를 했어요. 거기서 유난히 제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지요. 웃는 얼굴이 밝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그녀를 보게 되더군요. 멋진 옷을 입고 생겼던 자신감이 예쁜 그녀를 보니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우물쭈물하며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았더니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짜고짜 만나자는 소리에 약속을 잡고 나가보았더니 어제 봤던 그 예쁜 여자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혹시 제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연락처 알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고 보니 뒤풀이 자리에서 계속 눈이 마주치는 남자가 신경 쓰여 지켜봤더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호기심이 생겼대요.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나요.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며 가슴이 설렜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 처지를 알면 그녀가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저 사실 제가 트럭 운전수예요.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요. 어차피 알게 될 거 미리 얘기하자 싶었죠. 그런데 그녀는 그게 왜요? 아, 운전하니까 자주 못 만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저 남규 씨 트럭 운전하는 거 알고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미주 씨 같은 화려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전 다시 소심해졌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지. 화려한 사람 따로 있고 안 그런 사람 따로 있나요? 전 남규 씨 남자다운 모습이 너무 멋진데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칭찬 들을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미주 씨는 제가 지금까지 알던 여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린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정도 만남을 가진 후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나날들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정말 헌신을 다했어요.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모두 다 아내에게 맡기고 전 열심히 일만 했죠. 앞으로 아이도 낳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 나가려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열심히 내조를 해주었어요. 사람 온기 하나 없던 집에 아내가 있으니 활기가 돌았죠. 밤새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설 때 보글보글 된장 끓는 냄새를 맡으면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도 우릴 보고 인꼬 부부라고 했어요. 늘 함께 붙어 다니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가끔은 아내를 트럭 옆자리에 태우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대형 트럭이 신기하다며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정말 환상의 커플, 아니 환상의 부부였죠.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는 속궁합도 좋았어요. 결혼 전에 경험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아내와 전 마치 천생연분처럼 밤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날 때부터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는데 성적으로도 적극적인 편이었어요. 여자들도 남자들만큼이나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다들 눈치 보느라 감추고 산다면서 자기는 욕망에 솔직한 게 좋다고 했죠. 처음에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부끄럽곤 했었는데 부부 사이에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암튼 좋은 여자 만나 결혼에 성공한 저는 이제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 남았다 생각했죠. 그런데 30대가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혼자일 때보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늘린 게 화근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랫도리가 묵직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급성 전립선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고질병이죠. 다행히 심한 건 아니라서 약 먹고 잘 치료하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몸이 불편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아내는 대뜸 그럼 성관계 하는 건 괜찮은 거야? 라고 묻더군요. 응,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심은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은 했지만 내심으로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다른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이라도 해주길 바랬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성관계를 할 수 있냐는 말이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싶었죠.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부부관계도 조금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다 뭐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아내도 지쳐 보였습니다. 잠자리도 당연히 뜸하게 되었지요.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쳤던 아내도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 보였죠. 부부 권태기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항상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밥 짓는 냄새와 포근한 온기가 날 반겨 주었는데 식사는 배달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고
정리도 되지 않은 집에는 차가운 냉기만 흘렀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집에 갔더니 캄캄한 거실에 아내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아내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권태기 땐 다들 그렇다며 그럴 땐 무조건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명품 가방을 사서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언제 이런 거 사달라고 그랬어? 당신은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애써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받고 올게. 당신 지쳐 보여서 그랬어. 내가 아프는 바람에 자기도 힘들었지. 앞으로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보자.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도와 집안일도 거들고 쉬는 날에는 요리도 만들어 먹으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예전에 에너지가 넘치던 그 모습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운행을 나서다가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운행을 취소하고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대형 트럭은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사소한 이상이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거든요. 오늘 하루는 공쳤다 생각하고 정비소에 온 김에 싹 다 점검을 하기로 했죠. 차를 맡기고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제 아내였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를 하려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아내의 옆에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나란히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혀지는 줄 알았죠. 당장 모텔로 따라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갑자기 마주하고 나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내를 닮은 누군가를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웬일로 아내는 즐거워 보였어요. 왔어? 오랜만에 자기 좋아하는 동태탕 끓였어. 빨리 씻고 밥 먹자.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아내의 태도에 전 어리둥절했죠. 오늘은 모처럼 기분이 좋은가 봐. 우울증엔 운동이 좋다고 그래서 낮에 운동을 했더니 몸이 개운해졌어. 아, 그래? 어디 가서 운동했는데? 응? 그냥 운동장 가서 좀 뛰었어. 저는 일단 아내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낮에 본 걸 얘기해도 아내는 아니라고 할 거고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가 아니었길, 내가 잘못 본 것이길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자라버린 의심의 씨앗은 점점 커져만 가더군요. 자꾸 눈앞에 아내가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대놓고 아내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서 속으로만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즈음에 배송 물량이 많아져서 장거리 운행으로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어요. 하루만 운행을 하지 않아도 손해가 막심하기에 일을 쉴 수도 없었죠.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들어가기 싫었어요. 일이 끝나면 밖에서 술을 마시고 괜히 동네를 한 바퀴 돌다 집에 들어가곤 했죠. 그렇게 쓰린 속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광주에 잠깐 내려왔는데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더군요. 제가 요즘 우울해 보여서 기분 전환 시켜주고 싶었대요. 그렇게 친구를 만나 소주를 한 잔, 두 잔 주고받고 나니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재수 씨는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기, 사실은 말이야. 진심으로 걱정하는 친구를 보며 전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고민하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경악했죠. 네가 잘못 봤을 가능성은 없고 나도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친구야, 나 정말 미치겠다.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괜히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친구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내가 널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뭔데? 나 정말 뭐라도 할 수 있어. 절박하게 매달리는 저에게 친구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재수씨 핸드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두면 네가 멀리 있어도 재수씨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어.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네 의심이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냐. 해킹? 그거 어렵고 복잡한 거 아냐? 쉬워. 너 평소에 광고 문자 많이 오지? 이상한 인터넷 주소 던져주면서 누르라고 하는 거. 그게 다 해킹 프로그램이야.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상황인지라 저는 친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우선 친구가 광고 문자인 것처럼 아내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고 아내가 씻는 틈을 타서 제가 그 문자를 눌러 해킹 프로그램을 심었어요. 그날부터 전 아내의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는지, 심지어 아내가 무슨 게임을 하고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리고 하는지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별로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죠. 바람을 피우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군요. 역시 그때 내가 잘못 본 게 맞나 봐 라며 안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조금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 날이었죠. 아내가 이상한 채팅 어플을 열어 채팅을 시작하더군요. 제목은 급뻥 오늘 만남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고 제목에 끌려 들어온 남자랑 시시덕거리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결정한 둘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채팅을 끝내더군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닐 거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지고 나니 더 큰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그 둘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무작정 달려온 거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얀 손수건을 손에 든 남자가 보였어요. 하얀 손수건은 바로 그 둘만의 암호였죠. 해킹 프로그램으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저는 다짜고짜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만나기로 한 여자 기다리는 거죠? 뭐야? 저 그 여자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혹시 누가 볼까봐 뒷골목으로 그 남자를 끌고 가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순순히 인정을 하더군요. 형씨 사정 딱한 건 알겠는데 나도 피해자예요. 유부녀인 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았다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원. 투덜대며 자리를 뜨려는 그에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서 제 아내에게 땡땡 모텔로 오라고 해요. 당신도 떳떳한 상황은 아니잖아. 거기까지만 해주고 조용히 제 갈 길 가면 됩니다. 그렇게 작전을 짠 뒤에 그 남자는 가고 저 혼자 모텔에 방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냉장고에 있던 싸구려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노라니 잠시 후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예요. 하얀 손수건. 간드러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내가 틀림없었죠.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고 아내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게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모텔로 바로 오래? 나도 나지만 자기도 참 성격 급하네.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동안 이러고 다닌 거야? 제 얼굴을 본 아내는 헉하는 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열심히 생각하는 눈치였죠.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묻는 말에나 대답해. 그동안 몇 번이나 이런 짓을 한 거야? 화난 얼굴로 추궁하는 제게 아내는 체념한 듯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혹시 색정증이라고 알아? 내가 그거래. 나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
아내는 남들보다 유난히 성욕이 강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게 너무 부끄럽고 고쳐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대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갈증을 풀었었대요. 그러다가 절 만나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성관계가 줄었고 아내의 갈증이 다시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인륜을 거스를 수 없다 생각한 아내는 몇 번이나 참아보려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생기자 아내는 참다 못해 채팅 어플로 남자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남편도 있는 사람이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녀?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아내를 보니 전 더 화가 났어요. 그래, 그거 당신 병이라고 치자. 어쩔 수 없다고 쳐. 근데 적어도 내겐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냐? 난 당신이 바람핀 것보다 당신이 내게 거짓말한 게 더 화가 나. 할 말이 없었는지 아내는 그저 울기만 하더군요. 우리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사실 나도 당신 증거 잡으려고 불법적인 행동했어. 당신도 나도 둘 다 깨끗한 사람 아니니까 비겼다 생각하고 그냥 끝내.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보고 살 자신이 없더군요. 아내도 잘못한 게 있던지라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죠. 다시 혼자인 삶이 되었지만 전 조금 더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을 줄이고 대신에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가지기로 했어요.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아와서 정작 나 자신의 행복은 돌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